나타난 정신의 자기 표현. 정신이라고 하는 심리현상을 원형적 성질을 가리키고 있으면 말할 것도 없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정신이라고 부르는 현상은 의식 이전에 인간 심리의 성향 속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자율적인 원상에서 유래한다는 사실이다. 다른 많은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나는 이 문제를 환자들에게서, 특히 그들의 꿈 연구에서 만났다. 무엇보다도 눈에 띈 것은 부성 컴플렉스의 어떤 것들이 정신적 특성을 가진다는 것이었다. 즉 아버지의 상에서 정신적이라는 속성을 거의 부인할 수 없는 표명, 행동, 성향, 충동, 의견 등이 나오는 것이다. 긍정적인 부성 콤플렉스는 남성에게는 권위에 대한 일종의 신봉과 모든 정신적 규약과 가치에 대한 철저한 복종태세를 갖도록 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고, 여성에게는 활달한 정신적 포부와 관심을 갖도록 한다. 꿈에서는 결정적인 확신, 긍지와 충고들이 부성상에서 나온다. 그 원천의 비가시성은 결정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은 오직 어떤 권위적인 목소리로 이루어진다는 점으로 강조된다. 그러므로 정신의 요소를 상징하는 것은 대개 노인의 형상이다. 때로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실제의 혼, 즉 죽은 사람의 넋이다. 좀 드물지만 기괴한 난쟁이 같은 형상이나 말도 하고 유식한 동물들이 정신을 의미하기도 한다. 난쟁이 형태는 적어도 내 경험에 의하면 주로 여성들에게서 발견된다. 그러므로 바을라흐가 그의 작품 죽음의 날에서 마치 베스가 카르낙에 귀속되는 것처럼 모성신 어머니에게 엉덩이 수염이라고 하는 난쟁이 같은 인물을 귀속시킨 것은 합당하다고 여겨진다. 가이스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소년이나 청년의 형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여성에게서의 이런 모습은 이른바 긍정적인 아니무스에 해당하며 의식적인 정신적 작업 능력을 암시한다. 남성에게서의 이런 현상은 그리 뚜렷하지 않다. 그것은 긍정적일 수 있으며 연금술사들이 파악한 것처럼 보다 높은 인격, 즉 자기 또는 왕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부정적일 수도 있어서 유아적인 그림자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 두 가지 경우에서 소년은 일종의 정신을 나타낸다. 소년과 노인은 짝을 이룬다. 이러한 쌍은 또한 연금술에서의 메르쿠리우스의 상징으로서 주목할 만한 역할을 한다. 여기서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스피릿을, 영어 표현은 스피릿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가이스트를 이렇게 독일어를 영어에서는 스피릿이라고 번역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정신이라고 번역한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얘기 나온 얘기들을 따라가면 좋겠어요. 네. 꿈속의 정신의 형상들이 도덕적으로 100% 선하다고 확신 있게 말할 수는 없다. 흔히 그 형상들은 이중 의미뿐만 아니라 음흉함의 징조를 띈다. 그러나 시몬의 무의식적인 삶을 만들어가는 보이지 않는 원대한 계획은 우리의 통찰과는 너무나 먼 곳에 있으므로 우리는 에난치오드로미, 이는 헤라클레이토스의 대립적인 쌍의 이념에 따라 상대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역동적인 변화를 의미함을 통하여 선한 것을 끌어오기 위해 어떤 악함이 필수적인지 어떤 선한 것이 악으로 끌려가게 될지는 결코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영혼들을 조사해보라고 말한 요한의 권고는 종종 최상의 결이라 하더라도 결국 어떻게 일의 결말이 이루어질지 조심스럽고도 참을성 있게 신중하게 기다리라는 뜻일 것이다. 노현자의 형상은 꿈뿐만 아니라 명상 중의 환영에서도 생생하게 나타나서 인도에서는 가끔 일종의 구루의 역할을 위임할 정도이다. 노현자는 꿈에서 마법사, 의사, 사제, 교사, 교수, 할아버지 또는 어떤 권위를 가진 특정한 인물로 나타난다. 인간이나 난쟁이 또는 동물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시몬의 원형은 이해, 좋은 충고, 결정, 계획 등이 필요한데도 자신이 가진 방법으로는 그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등장한다. 원형은 이러한 정신적인 결핍 상태를 보상하며 그 빈틈을 메운다. 그 좋은 예로 흰 마법사와 검은 마법사에 관한 꿈이 있는데 그것은 한 젊은 신학도의 정신적인 어려움을 보상하는 길을 찾고 있다. 꿈을 꾼 사람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으므로 나의 개인적인 영향은 배제되었다. 그 꿈은 다음과 같다. 그는 숭고한 사제 모습을 한 사람 앞에 서 있다고 한다. 그는 길고 검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흰 마법사로 불렸다. 그 마법사는 그래서 우리는 이를 위해 검은 마법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말로 조금 긴 연설을 마무리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면서 비슷하게 생긴 노인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하얀 옷을 입은 검은 마법사였다. 그 역시 잘생기고 숭고한 모습이었다. 검은 마법사는 분명히 흰 마법사에게 말을 건네려 했지만 꿈꾸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서 주저했다. 그때 흰 마법사가 꿈꾸는 사람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검은 마법사에게 말해도 좋소. 그는 죄 없는 사람이요. 라고 했다. 그러자 검은 마법사는 그가 잃어버린 천국의 열쇠를 어떻게 발견했는지, 그렇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모른다는 기이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는 열쇠의 비밀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흰 마법사에게 왔다고 하였다. 그는 흰 마법사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가 살았던 나라의 왕은 자신에게 적합한 묘석을 구하고 있었다. 우연히도 그의 신하들이 한 첨예의 시신이 담겨있는 낡은 석관을 파냈다. 왕은 그 석관을 열어 유골을 내다 버리고 나중에 쓰기 위해 그 석관을 다시 묻었다. 그러나 유골이 햇빛에 노출되자마자 한때 속했던 그 존재, 즉 처녀가 한 마리의 검은 말로 변해 황야로 달아났다. 검은 마법사는 황야를 두루 다니며 그 말을 추적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삶의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잃어버린 천국의 열쇠를 찾았다. 이것으로 그의 이야기는 끝났고 안타깝게도 그 꿈 역시 끝났다. 물론 여기서 꿈의 보상은 그 꿈을 꾼 사람에게 바람직한 것이 주어지는 식으로는 일어나지 않았다. 내가 이미 위에서 지적했듯이 꿈꾼 사람은 삶이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문제, 말하자면 도덕적 평가의 불확실성, 선악의 혼란스러운 상호작용, 죄와 고통, 그리고 속죄라는 운명적 연결에 직면하게 되었다. 종교적인 원초적 체험에 이르는 이와 같은 길은 옳은 것이다. 그러나 몇 사람이나 이러한 길을 인식할 수 있는가? 그것은 낮은 음성이고 그리고 그 음성은 아득히 먼 곳에서 울린다. 그것은 애매하고 의심스러우며 희미하다. 그것은 위험과 모험을 의미한다. 그것은 확실하지도 않고 허락받지도 못한 채 오로지 신의 의지에 의해 갈 수밖에 없는 불확실한 오솔길이다. 여기서 이 내용 가지고 우리가 조금 나눠보죠. 여기서 어떤 꿈에 나타난 스피리추얼한 자기 표현이라고 지금 셀프 representation of the spirit in dreams라고 영어로 번역을 했는데, 꿈속에 나타나는 영의 자기 표현,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정신이라고 지금 표현을 해놨는데, 여기서는 어쩌면 꿈에 나타난 여러 현상들을 우리가 꿈 분석 이론들을 여러분들 다른 교회 꿈에 대해서는 꿈 분석에 대한 얘기, 꿈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오셨을 텐데, 우선 프로이드가 보는 꿈은 대부분 꿈은 어떤 면에서는 억압된 소망 충족이라고 보고 있죠. 무의식적 소망 충족이 꿈이다. 이렇게 심리적인 측면을 더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융의 경우에는 여기서 굉장히 정신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스피리추얼이라는 용어 때문에 어떤 영의 움직임, 꿈속에서 어떤 스피릿이 물질과 다른 어떤 영들의 활동이 꿈에 드러난다, 이런 쪽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여러 가지 측면도 있지만 여기서 스피리추얼한 측면에서 이 스피리추얼이라는 말 자체를 정신이라고 번역할지 어떤 영혼이라고 번역할지 그건 상황에 따라 우리가 달리 볼 수는 있겠는데, 여기서 스피릿은 어디에서 오는 걸로 보냐, 원형 아키타입으로부터 오는 거다. 원형에서 오는 스피리추얼한 어떤 활동들이 꿈속에 드러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온 게 노현자의 형상 같은 게, 노현자라는 게 old wise man이라는 개념인데, 융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이분은 자기의 꿈속에서 봤던 어떤 노현자 개념을 계속 쓰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런 어떤 원형에서 결국은 그런 노현자라는 원형에서 오는 어떤 스피릿이 꿈속에서 활동하고 있어서 표명이나 행동이나 성향이나 충동, 의견 이런 것들하고 관련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꿈속에서 누군가 어떤 그 영이 꿈꾸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는 이런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게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거 자체가 이거 꿈꾸는 사람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의 발달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융의 얘기를 그대로 다시 한번 좀 보면 꿈꾼 사람은 삶이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문제, 말하자면 도덕적 평가의 불확실성, 선악의 혼란스러운 상호작용, 죄와 고통, 그리고 속죄라는 운명적 연결에 직면하게 되었다. 종교적인 원초적 체험에 이르는 이와 같은 길은 옳은 것이다. 그러나 몇 사람이나 이러한 길을 인식할 수 있는가? 그것은 낮은 음성이고 그리고 그 음성은 아득히 먼 곳에서 울린다. 그것은 애매하고 의심스러움이 희미하다. 그것은 위험과 모험을 의미한다. 그것은 확실하지도 않고 허락받지도 못한 채 오로지 신의 의지에 갈 수밖에 없는 불확실한 오솔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꿈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굉장히 운명적이고 종교적인 것으로 연결시키고 있죠. 그래서 프로이드가 보고 있는 것하고는 상당히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융의 이런 꿈에 대한 어프로치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꿈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애들 낳을 때 태몽을 너무너무 뚜렷하게 꾼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상징은 그게 이게 그 왜 개꿈도 많이 꾸잖아요. 근데 이건 정말 태몽이지라고 딱 뚜렷하게 인식을 했었어요, 매번. 그리고 그게 상징하는 동물도 너무나 그게 뚜렷하게 나왔고, 안 그런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 꿈을 꾸고 나서도, 이게 태몽이구나, 다른 개꿈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제가 딱 인식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면 그 이제 프로이드의 말도 사실은 일리는 있지만 어떤 진짜 옛날 분들이 얘기하는 어떤 그 좀 약간 예지적인 어떤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저희 또 무의식 안에 들어있는 어떤 저희 능력이 뭘 발휘해서 그러는지 약간 예지적인 그런 꿈도 몇 번 꾼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꼭 무슨 점쟁이가 아니래도. 그래서 모르겠어요. 좋아요. 아주 좋은 체험인데. 혹시 제 이야기가 들립니까? 잘 네. 들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꿈을 많이 꾸거든요. 그 꿈을 많이 꾼다는 거는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잠의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뜻도 되고 그런데 어떤 꿈은 전에도 한번 수업 때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길을 가는데 정말 생전 처음 가는 길인데 그 길을 아는 거예요, 제가. 그래 가면 뭐가 있고 그걸 보면서 하면서 여기 뭐가 있었는데 여기 뭐가 있었는데 하고 딱 모퉁이를 돌면은 거기 딱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뭐 전에 한번 중국에 갔을 때도 꿈에서 본 적이 있었던 그 장면들이 떠올라 가지고 꿈에서는 분명히 야 이런 말이 안 되는 이런 장소는 있을 수가 없다 있는 것인데 그 가고 보니까 자금성의 일부분 뭐 나오고 이런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게 그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꿈의 현상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다른 면에서는 무의식적으로 뭔가를 인식을 했는데 그게 그 의식에서는 그거를 잘 떠올리지 못하다가 꿈속에서는 그게 그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였던 이미지나 무슨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어쩌면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그게 또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변형돼서 나온다. 스토리를 해가지고 팍 보여주는데 이제 꿈을 깨고 나면은 그 스토리와 함께 그 장면들이 팍 떠오르는데 저 같은 경우는 꿈에서 본 그런 데가 정말 이 세상에 있을까 그러고 막 구글로 검색하고 막 난리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 보면은 똑같진 않지만 뭐 비슷한 것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걸 내가 어디서 본 적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제 꿈이란 게 완전히 없는 것도 아니고 내용이 무의식적이기도 하면서도
새롭게 창조적으로 만들어내는 이미지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감각적으로 느꼈지만 이해를 못했는 것인데 꿈속에서는 정리를 해가지고 마치 그 예지몽이라는 것도 그게 뭐랄까 진짜 미래를 딱 알려준다기보다는 지금까지 뭔가를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정리를 못 해가지고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것들이라든지 무슨 의미인지 몰랐던 것들을 그 꿈속에서 의미를 이렇게 이게 그거잖아 하고 설명해 주듯이 막 이렇게 이미지로 보여주는 그런 느낌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체험하는 게 각각 다른데 저는 데이터 프로세싱 펑션으로 이해가 되는 꿈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던 것 뭔가 이게 잘 연결이 안 되고 내가 의문을 가지고 있던 게 꿈속에서 그 주제가 내가 계속 그걸 팔로우 하면서 거기서 어떤 때는 새로운 생각도 오고 그러면서 이게 꿈에서 생각하니 내가 밖에서 생각하니 구별이 잘 안 될 만큼 어떤 연결돼서 일어난다고 하는 생각을 가끔 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의식과 무의식이 우리가 꿈 속에서도 일정한 아까 얘기도 어떤 데이터 프로세싱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부를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 우리의 어떤 꿈 자체 상태가 우리의 기능 중에 하나인데 그 기능이 완전하게 무의식적인 것이나 의식적인 것이라기보다 어떤 중간 영역에서 어떤 경우는 데일리 오늘 있었던 것 중에 여러 가지 것을 소팅해서 정리해서 어떤 것은 저장소로 보내고 어떤 것은 또 그냥 잊어버려야 될 건 잊어버리고 거기서 여러 기능도 거기서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처음 봤다고 하는 거가 내가 과거에 본 적이 있다. 이런 것은 가끔 체험하는 건데 그건 불교에서 윤회한다고 하는 것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지만 불가에서는 사람이 한번 죽고 나서 자기가 태어나서 목적을 다 충실히 달성하지 못하면 말하자면 여기서 깨침을 얻지 못하면 다시 동물로 태어나기도 하고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는데 그래도 사람으로 태어나면 상당히 잘 태어나는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디에서 태어날 수 알 수 있죠. 이 전생에 어디서 태어났다가 다시 또 태어나지. 이거 인도 사람들 뭐 글이나 이런 데서 많이 드러나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그래서 불가에서는 이제 그 유식학에서 80이라는 것을 장식이라고 그러는데 저장하는 의식이라고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 무의식 속에는 전생의 업에 의해서 전생에 있었던 것까지 거기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면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어쩌면 이전 생에서 경험했던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생에는 경험한 적이 없지만 그전 생에서 어디선가 만난 적이 있는 이런 것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 부분은. 근데 불가에서는 보통 꿈 자체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상 자체가 전부 미망에서 생긴다 보니까. 그래서 꿈 자체를 꿈을 꾸는 우리의 의식을 몽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꿈을 꾸는 의식이다. 그래서 몽식이라는 개념 그리고 꿈에서 보는 여러 상들을 몽상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거 자체에 그렇게 큰 의미, 어차피 우리 삶 전체의 어떤 전체가 우리 상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삶이라고 보는데 꿈은 그 꿈속의 꿈이니까 더더욱 그건 우리를 더 산란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꿈 자체에 큰 비중을 두는 것 자체가 그것도 미망에 속한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에 의해서 상으로부터 어떤 면 상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가 성숙해 가는 것이라고 불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꿈에 얽매이는 것 자체를 불가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우리 장자 꿈에서도 호전몽이라는 게 나오죠. 나비꿈.
나비 꿈속에서 장자에 나온 얘기가 자기가 나비 꿈을 꿨는데 그게 깨고 났는데 나비가 나를 꿈꾼 건지 내가 나비 꿈을 꿈꾼 건지 알 수 없다는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죠. 그래서 굉장히 의미 깊은 얘기죠. 우리의 삶이 어디까지가 리얼리티고 어떤 게 판타지인지를 구별해내는 게 만만치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리얼리티라고 하는 것 전체를 어쩌면 이게 환이라고 봐버리면 환상이라고 봐버리면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길을 찾아 나가야 된다고 하는 불가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꿈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서 어떤 또 그 상들에 대한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어떤 우리 삶 전체에서 우리가 어떤 상의 지배로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에서 더해서 꿈속에 꿈을 가지고 거기에 얽매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보통 우리 동양에서는 육아에서도 그렇고 불가에서도 그렇고 꿈 얘기를 하면 그 대신에 유교 같은 유교의 어느 경전을 읽어라. 불가에서도 마찬가지로 뭘 해라. 그 산다는 것은 공부를 지금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안 해서 생기는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 자체가 미망인데 거기에 얽매인다는 것 자체가 지금 그것을 어떤 자기 마음을 잘 이해하는 쪽으로 그걸 동양식으로 얘기하면 마음 공부나 아니면 수양이나 수도나 이런 것을 깊이 해나가는 사람들은 그거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일상적인 꿈이 우리가 임상적으로는 억압된 정서들이라고 하는 부분까지는 우리가 심리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치료할 때 그 현상 자체를 의미 있게 보는 건 필요하고 무의식의 현상을 이해하는데 꿈이 도움이 돼요. 실제로 임상에서 보면. 근데 꿈 자체를 또 너무 지나치게 꿈 자체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게 오히려 균형을 벗어날 가능성도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꿈 자체가 무의식을 표현한다는 것은 맞는데 꿈이 무의식의 왕도라고 하는 개념은 지금은 별로 신봉하지 않아요. 현대에 와서는 꿈이 무의식 우리가 무의식에 접근하는 하나의 길이지 이게 왕도는 아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전체가 어떤 무의식은 끊임없이 우리의 의식과 교류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꿈뿐이 아니고 일상적인 삶 자체에서 무의식의 영향 하에 우리가 있다고 이렇게 좀 더 광범위한 의식과 무의식 간의 교류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꿈에 지나친 비중을 두는 것은 어쩌면 임상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현대정신분석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융이에는 더 꿈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점에서 임상적으로 다른 학파들과 다른 입장을 좀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 융이언들은 지금도 꿈 분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니면 적극적인 명상을 통해서 어프로치하고 하는데 이런 임상적인 기법들을 다른 학파에서는 다른 입장에서 본다. 융이언들이 강조하는 것이 다른 학파에서 다 그대로 수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근데 융이언들은 굉장히 심리적인 꿈 같은 것을 굉장히 쫓아가고 그 꿈 속에서 치료의 방향을 잡으려고 꿈에 큰 비중을 두는 것 같은데 그건 임상 경험으로는 이렇게 지나친 비중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렇게 제 생각이에요. 꿈이 이 사람의 삶 전체에서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맞는데 거기에 너무 큰 비중을 두고 그거 자체가 이 사람 안에 있는 스피릿이나 소울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가에 대한 방향타 역할을 한다 하는 정도로 지나치게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